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가고 싶은 길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받을 것이다. 20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것이고, 이미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년 및 이후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진지한 고민거리와 거룩한 부담감을 얻을 것이다. 소명을 찾으려 하지 말라. 계속 발품을 팔며 탐험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뭔가가 당신을 붙잡을 것이다. 당신을 부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지 지금 2주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활에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바쁘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상황하고 좀 상당히 맞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제목이 일의 기술이에요. 그치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정말 직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도 포함이 되지만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지, 나의 소명이 무엇일지 그걸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저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새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제 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이 딱 그 시점에 저한테 와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책을 보면서 굉장히 줄 긋고 싶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몇 군데 있었는데 잠깐 보면 우리가 찾으려는 소명은 단지 활동이 아닌 정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살면 삶이 곧 소명이 되고 당신의 인생은 걸작이 된다. 천직은 하나의 명작이 아니라 인생 전체라는 걸작이다. 네, 인생 전체를 두고 나의 소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좀 문제가 있나? 한 가지 일을 좀 쭉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에 따르면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관심이 많이 있어 하는 것도 하나의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좀 힘을 얻었고요. 여기에 보면 천직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돼서 책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내용이 천직을 읽어가는 7가지 특성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도제, 세 번째 연습, 네 번째 발견, 다섯 번째 직업, 여섯 번째 숙련, 일곱 번째가 유산. 이렇게 각 장별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표시를 해놨거든요. 골라서 좋았던 부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 당신은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거나 세상을 여행하거나 마침내 그 책을 쓸지도 모른다. 구상했던 사업에 진지하게 시간을 바치거나 제값을 들여 새 카메라를 사서 온종일 공원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혹은 그냥 배우자와 함께 뜰하게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삶의 모든 작은 것들을 음미할 수도 있다. 충분히 파고 들어가 보면 누구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단서다. 문제는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동경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은 두려움이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가 두렵고 안전, 평판, 생활 따위를 잃을까봐 두렵다. 신비는 우리를 막아 평생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켜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몰라서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실 명료한 것이란 우리에게 없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는 언제나 신뢰뿐이다. 두려움과 우유부단과 무지는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절대 없어지지도 않는다. 자기 본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쨌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내가 하려는 말은 소명에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소명을 찾으려면 두려움에 맞서서 걸어가야 한다. 평생 지속하는 그 여정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인식이다. 삶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알아내야 한다. 이 신비를 발굴하려고 노력할 때 생각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다. 훨씬 더 건설적인 질문이다. 당신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말로 당신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월트 디즈니의 장화에 박힌 못. 월트 디즈니는 부모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엘리어스와 플로라 디즈니는 중서부에서 검소한 가정을 일구었다. 농사를 짓다가 실패한 뒤로 사업에도 고전했다. 하지만 그런 월트도 앞부리에 금속이 박힌 가죽 장화를 본 뒤로는 어린 마음에 그것을 꼭 가지고 싶었다. 특히 눈 오는 날 신문 배달에 도움이 될 테니 실용적인 선물이라 생각했다. 부모는 보기 드물게 큰맘 먹고 청을 들어주었다. 그 해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는 가죽 장화가 월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그것을 신었고 캔자스시티 시내를 쿵쿵거리며 다니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아이라면 누구나 새로 생긴 귀중품이 그렇게 마냥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또 약속도 지켜 아침 저녁으로 그 장화를 신고 신문을 돌렸다. 어느 봄날 신문 배달을 마친 월트는 근처의 음료수 판매대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길을 건넜다. 가다가 길 한복판에 얼음 조각이 떨어져 있기에 유혹을 못 이기고 발로 걷어찼다. 월트의 발과 얼음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뭔가 뾰족한 것이 장화를 찌르면서 찌릿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밑을 내려다보니 말편자의 못이 장화에 박혀 있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다. 못은 겉가죽을 뚫고 들어가 엄지발가락에 정통으로 꽂혔고 발과 얼음이 서로 들러붙어 있었다. 도와달라고 20분 동안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집 마차를 멈추고 다가와 얼음을 부수어낸 다음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의사는 벤치로 못을 빼고 파상풍 주사를 놓은 뒤 진통제도 주지 않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 기간에 월트 디즈니는 생각할 게 많았다. 평생 무엇을 할지도 고민이었다. 20세기 초에만 해도 16세 청소년이면 성인이 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집안 형편상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으므로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는 없었다. 설령 부모에게 돈이 있다 해도 월트의 성적이 나쁜 데다 공부의 집중력도 떨어져 별 수 없었다. 그의 앞날은 제한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것인가 아니면 형 로이처럼 자신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일상이 중단된 덕분에 월트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다. 2주 동안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학교 친구인 월터 파이퍼와의 우정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친구의 집안을 통해 월트는 신비로운 영화의 세계를 처음 접했다. 그는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만화로 그부들을 즐겁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신에 대해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동생 루스와 둘이서 집을 보다가 바깥에 타르통을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월트는 타르가 물감 대행으로 아주 좋다고 말했으나 동생은 반대했다. 그는 나중에 벗겨질 거라고 동생을 안심시켰고 결국 둘은 집의 측벽에 집들을 그린 뒤
까만색 번개 무늬로 장식했다. 탈에는 끝내 벗겨지지 않았다.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월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전기작가 밥 토머스에 따르면 발이나 신문 배달에 복귀할 즈음 그가 만화가가 되기로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취미가 숙명으로 바뀐 것이다. 편안하던 그의 삶에 뭔가가 균열을 일으켜야 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데 고통이 필요했다. 못에 찔린 일이 좋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그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고통스러웠던 만큼 성과가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깨어나 주목할 수 있다. 그런 순간은 가장 예기치 못했을 때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온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거나 그것이 왜 왔는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월트 디즈니는 부상을 계기로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했다. 조디 놀란드는 사별의 슬픔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기회와 어쩌면 책임까지 인식했다. 에릭 밀러는 5살 난 아들이 뇌종양에 걸린 이유를 더 고민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에릭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자신의 삶이 들려주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당신도 결단해야 한다. 당신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고민하며 후회 속에 뒹굴 것인가? 아니면 의지적 행동으로 장애물을 최대한 활용해 기회로 발전시킬 것인가? 경청은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출발점이지만 거기가 끝은 아니다. 귀는 우리를 어느 만큼까지밖에 데려갈 수 없다. 나머지는 손이 해야 할 일이다. 소명이란 늘 쉽지만은 않으며 노력을 요구한다. 무엇이 내 본연의 일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연습해보면 알 수 있다. 스테파니 피셔는 고향인 뉴욕주 제임스타운에서 조지아주 어거스타까지 정확히 1250km의 먼 길을 왔다. 그녀는 꿈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 때는 2010년. 그녀는 아메리칸 아이돌의 입원까지 7번 지원했다. 가수가 되기 위한 오디션에서 이 단계까지 오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사위원 앞에 서는 거니까 결과가 다를 것이었다. 대학에서 생화학과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한 23세의 스테파니는 이번 오디션에 성공하려는 각오가 대단했다. 수십 명의 참가자가 최종 결선 진출을 놓고 경쟁할 할리우드 위크에 자신도 꼭 초대받고 싶었다. 시간제 모델로 일하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녀는 가수가 될 꿈을 이루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어려울 것 같았다. 연예인이 될 시간은 내 인생에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디션을 보기 직전에 그녀는 한 현지 신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지요. 반짝거리는 은빛 상의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그물 스타킹을 신는 스테파니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디션 무대에 올라 심사위원들 앞에서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와우! 심사위원 도아시 그녀의 옷차림을 보며 말했다. 정말 특이하게 입으셨네요. 랜디가 농을 쳤다. 사이먼은 못 봐주겠다는 기색이 역력하게 누나를 굴렸다. 좋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카라가 말했다. 끈달린 흑백 단화를 신은 스테파니는 준비 자세인 듯 다리를 벌렸다. 그리고 패기리의 피버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스테파니는 손가락을 마주쳐 소리를 내면서 심사위원들을 도발적으로 노려보았다. 그들은 들으라는 듯이 신음소리를 냈다. 박자도 음정도 엉망이었다. 본인을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다. 그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스테파니는 얼굴을 찡그렸다.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사이먼이 말했다. 어떻게 보셨나요? 카라가 그에게 물었다. 형편없어요. 솔직히 아가씨, 당신은 노래를 못합니다. 스테파니의 괴로운 이야기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녀는 그날의 객원 심사위원인 빅토리아 베컴이 앞에 있어 약간 스타에게 홀렸다고 고백했다. 나중에 그녀가 어느 기자에게 한 말에 따르면 제작진이 그렇게 말하게 시켰다고 한다. 빅토리아는 스테파니를 더 편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뒤로 돌아앉겠다고 제안했다. 스테파니는 그대로 응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 제안은 강요이자 약간 지나친 연극처럼 느껴졌다. 젊은 대학원생은 좀 더 어색하게 다시 시작해 이번에는 슈프림스의 베이비 러브를 불렀다. 처음보다 나을 게 없었다. 한두 소절 만에 빅토리아는 다시 돌아앉았다. 이번에는 카라도 비판적 발언에 가담해 차라리 빅토리아가 보고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 다시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최대한 정중히 말씀드리지요. 사이먼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뜸을 들인 뒤 정통 영국 발음으로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는 지독합니다. 정말요? 스테파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고 오랜 세월 꿈꾸어왔는데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인가? 예, 랜디가 동정적인 말투로 받았다. 노래 쪽은 아니신 것 같네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없나요? 그럼 떨리지 않을 텐데. 그녀가 애원했다. 몇 년은 들여야 할걸요, 스테파니. 사이먼의 말에 심사위원들이 또다시 일제히 웃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집의 사무실에서 혼자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 말 속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재능의 신화. 전형적인 이야기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꽤 본 사람들은 다 안다. 평생 성공을 꿈꾸며 도전을 노리던 젊은이가 기회를 찾아 집을 떠난다. 기회를 잡아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지만 수많은 청중 앞에서 완전히 죽을 쏜다. 가슴 아프지만 즐거운 볼거리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부분은 종종 탈락한 뒤에 벌어지는 싸움이다. 심사위원들이 참가자에게 실력이 없다고 말하면 참가자는 이런 식으로 항변한다. 이해가 안 가요. 평생 연습했거든요. 보컬 코치까지 채용했습니다. 이건 나의 꿈입니다. 다들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던데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던 중년 남자는 탈락하자 심사위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하는 말이 자기가 밤마다 3시간씩 안무가와 함께 연습했는데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했다. 다들 잘 아는 이야기다. 황금 시간대의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재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떤가? 무명인이 무대에서 만인을 압도해 비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는 어떤가? 수잔 보일이 2009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전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억센 스코틀랜드 억양의 외모가 수수하고 약간 도도한 기색마저 있던 중년 여성 수잔은 심사위원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가 레미제라블의 나는 꿈꾸었네를 부르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한 사람은 30초 만에 청중을 매혹해 국제적 팝스타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 전통적 답은 재능의 유무다. 그것이 애초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다. 열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라. 당신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카라는 젊은 스테파니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좀 더 생산적인 방향을 가리켜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힐러리 스캇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녀는 아메리칸 아이돌에 2번 나갔지만 심사위원 앞에 서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후 그룹 레이디 엔터벨룸을 결성했다. 그래미상을 7번이나 수상한 세계 최고의 인기 그룹 중 하나다. 팝 가수 콜비 카레이는 어떤가? 그녀도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2번 탈락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때 불렀던 창작곡 버블리가 훗날 히트해 그녀의 앨범과 싱글 앨범이 각각 600만 장과 1천만 장 이상 팔리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당신은 재능이 부족합니다. 답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스캇과 카레이는 포기할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인내의 결실을 보았다. 적어도 그들의 경우에는 그랬다. 그러니 어쩌면 재능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수년 동안 연구자들이 논증했듯이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타고난 재능은 사실 고된 재래식 연습의 결과다.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저자 제프 콜비는 재능에 과연 의미가 있을진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라고 썼다. 그는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 천재로 통하는 연주자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성공한 원인이 연습이라고 역설했다. 드물게 선천적 재능의 사례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재능의 혹독한 훈련이 항상 뒤따랐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연구 결과가 곧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재능이 존재한다 해도 성공과 무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철저한 준비 없이는 아무도 전문가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탁월성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의 문제다. 그래미상 2회 수상자인 콜비 카레이도 그렇게 증언했다. 그녀는 아메리칸 아이돌의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탈락시킨 게 옳다고 했다. 나는 수줍고 떨렸어요. 최고의 모습이 아니었죠.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디션에서 그들이 나를 떨어뜨린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들었는가? 그녀는 자신이 탈락한 것을 다행이다 못해 고맙게 여겼다.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의 기량이 최선의 상태가 아님을 깨달았다. 실패가 그녀를 더 나아지게 한 것이다.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탈락했지만 나중에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과 스테파니 피셔는 차이점이 있는가? 그게 재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일까? 리얼리티 쇼의 탈락자들과 향후의 팝스타들의 격차가 연습 하나만으로 설명될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할까? 실력보다 열정이 앞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성 싶은 사람을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해야 할까? 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라고 해도 될까? 그건 어딘지 틀린 것 같다. 스테판이라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분명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7번이나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찌 그 노력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녀의 문제는 연습의 양이 아니라 연습의 종류였는지 모른다. 노력해보았다는 변명. 부모들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했다.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이다. 아버지가 내 성적표를 보며 늘 하던 말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변명으로 나의 탁월하지 못함을 둘러대며 인생의 태반을 보냈다. 실패에 부딪힐 때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았다는데 누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능력에 붙이는 도전에 맞닥뜨릴 때마다 나는 노력해보았다는 변명을 들먹였다. 예컨대 색소폰 연주도 그랬다. 그 목관악기를 6개월간 건성으로 불어보다가 결국 좌절감이 들어 그만두었다. 너무 어려웠거나 어쩌면 그냥 흥미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실제로 가능한 일을 서로 혼동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자신의 능력을 보는 관점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설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런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재능의 신화를 믿는다. 즉, 특정하게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으며 자신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고 여태 해본 것보다 큰 일은 성취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다. 나는 내 능력의 한계에 도전해보지도 않고 색소폰 연주를 포기했다. 기타를 치기 시작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을 안다. 기타도 6개월간 해보고 나니 그만두고 싶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았다. 내가 혼날 짓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벌로 다른 모든 활동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기타만은 예외였다. 아버지는 내게 음악을 들으려면 직접 연주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훈육을 받은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의 자리로 몰아넣었다. 그 방법은 정말 통했다. 6개월의 고비를 넘기고 몇 달을 더 연습하니 성장기에 늘 들었던 어려운 곡들을 생각보다 더 잘 치게 되었다. 분명히 당신도 똑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못할 줄로 알았던 일을 해내고는 스스로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코치가 격려해 주었거나 부모가 다그쳤거나 한순간 감화를 받고 스스로 의욕이 생겼을 수도 있다. 어쨌든 좀 더 깊이 들어가 더 헌신했더니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모두가 당신의 사고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와 몸속에는 생각보다 큰 잠재력이 내장되어 있다. 믿기만 하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 거부당할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대개 사고방식으로 귀결된다고 썼다. 드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착 사고방식과 성장 사고방식 중 하나를 품고 산다고 보았다. 고착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가지수의 유한한 능력을 타고나며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나 성장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므로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목표란 세상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선천적 재능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 최선을 다하라던 아버지의 말은 나를 실망하게 하려던 뜻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게 인생의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타고난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 당신은 생각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이다. 가능성에 도전해 노력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결과 당신은 성장한다. 대부분의 기술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터득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성장 사고방식을 취해 꾸준히 힘써 연습할 마음만 있다면 최소한 그게 가능하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올바른 태도와 단연간의 연습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사고방식만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스테파니 피셔는 올바른 태도가 없었을까?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믿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뭔가 다른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주도 면밀한 연습이란 말은 플로리다 대학교의 스웨덴 심리학자 K. 앤더스 에릭슨이 처음 만들어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탁월성의 원인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이다. 하지만 달인의 수준에 이르려면 아무 연습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연습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상 이 시대는 다른 웬만한 덕목보다 안락을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간과해온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 안락에서는 결코 탁월성이 나오지 않는다. 자기 일에 훌륭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단 아무 연습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따르는 연습, 자신을 넓히고 키우는 연습이어야 한다. 에릭슨이 주도 면밀하다고 표현한 이런 연습은 극히 어려워 차라리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소요기간은 약 10년 또는 1만 시간으로 우연히도 도제의 평균 기간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1만 시간을 채운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종류의 연습을 해야 한다. 탤런트 코드의 저자인 데니얼 코일에 따르면 올바른 종류의 연습이란 실패로 끝나는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당신은 마침내 성공하고 그리하여 그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뿐 아니라 최고의 방법을 배운다. 코일은 이것을 깊은 연습이라 한다. 시간만 충분히 쏟아부어서는 한계가 있다.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통달하려면 먼저 업무를 정한 뒤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실수할수록 매번 더 집중해서 그 행동을 되풀이하면 결국 제대로 하게 된다. 흔히 뭔가를 잘하려면 시간만 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시간만 충분히 쏟아부으면 결국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에릭슨의 연구에서 1만 시간의 연습은 세계 정상급 실력자들의 공통된 특성이었지만 유일한 특성은 아니었다. 달인들을 보니 그만한 연륜이 쌓여 있더라는 말이지 1만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달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처방은 아니다.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실력자는 특정한 종류의 연습이 몸에 배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시간의 양적 축적이 아니라 연습의 질이었다. 이런 연습, 곧 깊은 작업 덕분에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과 음악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평범한 연습과 비범한 연습의 차이를 알면 왜 스타파니 피셔는 실패로 일관했는데 콜비 카레이는 성공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게 본래 어려운 일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활동이 즐거울 때는 연습도 쉽지만 흥분이 가시고 기력이 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직업에 들어설 때의 첫 감격이 시들해지면 어찌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헤치고 숙련을 향해 매진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전문가들과 나머지 우리의 차이가 나타난다. 누구나 느끼는 저항을 그들은 목표 지점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가장 힘든 고비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다스리며 의지적으로 버틴다. 그런 경지에 이르는데 필요한 노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천재니 신동이니 부르곤 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뭔가를 처음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적이 있는가? 그 창피함을 씻기에 바빠 자전거 타기든 데이트 신청이든 다시는 시도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가? 알다시피 어떤 기술은 시간을 요구하며 약간의 실패 없이는 누구도 방법을 배울 수 없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고통도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똑같은 교훈을 직업에도 적용하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다. 어렸을 때는 실패할 용기와 의향이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 억압이 생겨난다. 수치심이 반사작용을 일으킨다. 위대한 경지로 부름받고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향이 없어 양호한 상태에 안주한다. 왜 이럴까? 그게 쉽기 때문이다. 주변의 기대와 무난한 수준을 애써 뛰어넘으려면 힘들고 때로 어색하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탁월해지는 데 필요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소명에 응답할 뿐 아니라 소명을 숙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릭슨의 연구팀에 따르면 주도 면밀한 연습의 3대 요건이 있다. 첫째로 연습의 정황이 필요하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물론 트레이너와 교육 자료와 훈련 시설이 필요하다. 둘째로 저절로 의욕이 솟는 활동은 안 된다. 본능적으로 즐기지 않는 일이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연습이 즐겁다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긴장과 부담을 통해 근섬유가 조금씩 찢어져 늘어나야 한다. 기술과 지식이 개발되는 방식도 똑같다. 고통스러운 연습의 과정에 임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 나오는 톰 행크스의 대사처럼 원래 힘든 법이다. 힘들지 않다면 누구나 할 것이다. 힘들어야 위대해진다. 셋째로 그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하면 완전히 지쳐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어 자기 능력의 극한까지 가야 한다. 녹초가 될 정도로 기를 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런 연습의 틀을 평소에 내 달리기 습관과 비교해보자. 나는 대개 일주일에 몇 번씩 달리는데
그나마 운이 좋을 때의 얘기다. 그 정도면 재미있고 쉽고 건강에 좋다. 하지만 세계 정상급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올바른 종류의 시간은 고사하고 시간 자체를 충분히 쏟아부은 적이 없다. 편할 때만 달릴 뿐 결코 너무 열심히 애쓰지 않는다. 내가 운동에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재미로 하는 일이지 탁월해지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평생의 일을 숙고할 때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열정이 없는 일은 계속하지 않으며 일이 힘들어질 때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활동에 대해 고통스러운 연습을 거쳐보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재미없을 때나 심지어 녹초가 되고 지루해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당신의 소명일 수 있다. 소명이 쉬어야 한다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쉬움과 위대함이 짝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힘든 일일수록 남다른 수준의 헌신이 요구된다. 힘든 시절과 차라리 그만두고 싶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으려면 그 일을 사랑해야 한다. 불가사의한 열정이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녹초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 거의 싫다가도 다음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내 생각에는 어렵지 않음보다 사랑이 훨씬 나은 기준이다. 고통이 따를 때조차도 자기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취미 이상일 수 있다. 여태 자신의 재능을 거기까지 몰아가거나 기술을 그만큼까지 시험해 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천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 취미와 소명을 구별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스러운 연습의 도가니를 통과해 보는 것이다. 윌리엄 황의 신기한 사례. 구글에서 아메리칸 아이돌 탈락자를 검색하면 인터넷상에 영원히 불명예로 남을 이름들이 금방 쭉 뜬다. 물론 명단의 맨 위쪽에 빅토리아 베컴 앞에서 창피를 자초한 어색한 대학원생 스테파니 피셔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7번째로 무대에 선 2010년보다 한참 전에 윌리엄 형이 같은 프로그램의 시즌3에 등장해 리키 마틴의 쉬뱅을 불렀다. 나는 음악으로 먹고 살고 싶어요. 심사위원들 앞에 서기 직전 그는 카메라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168cm의 키에 각종 신발이 그려진 파란색 남방 셔츠를 입고 돌출된 앞니를 뽐내는 윌리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노래도 스테파니처럼 심사위원들에게 외면당했다. 그가 엉덩이를 흔들며 음정에 어긋나게 노래하는 동안 그들은 애써 웃음을 감추었다.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사이먼이 물었다.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윌리엄이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을에 따지는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이어 그는 당당히 덧붙였다. 노래든 춤이든 전문적인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사이먼이 되받았다. 아,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요. 윌리엄은 결국 탈락해 다른 수많은 이들처럼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달구는 현상이 있기 오래전인데도 윌리엄 황의 오디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조회수가 수천을 넘어 수백만에 이른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은 게 아니라 환호를 보냈다. 어느 팬이 그를 기념해 만든 사이트에 첫 주에만 4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한 달도 안 되어 800만을 넘었다. 그의 용기와 모범에 감사하는 이메일이 쏟아졌다. 그러자 청년 윌리엄은 이 모든 인기 속 어딘가에 자신의 직업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즈음에 첫 레코드를 계약하자는 제의까지 들어왔다. 오디션을 볼 당시 윌리엄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전한 뒤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팬들의 마음은 물론 대중매체의 주목까지 얻었다. 코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 기존 곡들로 만든 그의 첫 앨범 인스피레이션은 20만 장 이상이 팔렸다. 그보다는 인기가 덜했지만 그 후로도 2장의 레코드가 더 나왔다. 2004년에 윌리엄은 대학을 떠나 음악의 길에 들어서더니 데이비드 레터맨, 앨런 디제너러스, 하워드 스턴 등의 쇼에 출연했다. 불과 몇 달 전에 자신을 탈락시켰던 아메리칸 아이돌의 게스트로 다시 출연하기도 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선의 승리였다. 패배를 승리로 탈바꿈시킨 그는 대박난 유튜브 동영상으로 얻은 인기를 등에 업고 이후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 활동을 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황의 직업은 논란을 낳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인기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음악적 재능은 그에게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의 끈기를 아주 좋아했다. 끝없이 낙천적인 윌리엄은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고 자신의 이야기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았다. 그는 꿈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 고루 나누었다. 그러나 2011년에 윌리엄이 가수의 길을 접고 전문 범죄 분석가의 일자리를 수락함으로써 그 꿈은 쓰러졌다. 그는 꿈을 포기한 것일까? 수백만의 팬의 존재는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고 음악이 그의 천직이라는 증거가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앞으로 수학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좋아한다는 말과 제일 좋아하는 수학자가 유클리드라는 말도 했다. 당신의 천직을 발견하려면 때로 시간이 좀 걸린다. 수학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빛나던 윌리엄 황을 보면 그가 분석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의 일상 업무 중에는 범죄 행위의 확률을 계산하는 일도 들어있다. 앞서 말한 인터뷰에 보면 그의 진정한 열정의 대상이 무엇인지 단서가 나온다. 예컨대 음악보다 공학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와 같은 말이 그것이다. 정녕 이것이 음악가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가? 그가 10년 가까이 지속된 인기를 누린 후 어느 기자에게 한 말이 있다. 내 열정의 대상은 늘 수학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직업으로 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요. 자신의 소명을 향해 멀고도 바람 많은 길을 가는 동안 윌리엄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열정에 충실해야 함을 배웠다. 한 토스트 마스터즈 집회에서 강연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희망이 보이면 문이 열릴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희망만 있으면 되니까요. 많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윌리엄을 보면 그에게 팬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알 수 있다. 그도 자신이 아이러니임을 안다. 자신이 리키 마틴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춤도 어색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거침없이 시도한다. 그냥 음악이 좋은 것이다. 내 생각에 그것이 우리가 윌리엄 황을 사랑하는 이유다. 그는 약자다. 그런데 많은 박수 갈채에도 불구하고 인기와 행운은 그를 붙잡아 두기에 부족했다. 바로 거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들어있다. 성공은 어려움을 뚫고 인내하는 과정이지만 또한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윌리엄이 그 감동적인 토마스 마스터즈 강연에 덧붙였을 법한 말이 있다. 간혹 당신은 엉뚱한 문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연습의 원리를 잘못 적용해 결국 엉뚱한 일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직업이 진정한 소명의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여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틴 체인벌린도 자신의 미술에 대해 그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림에도 열정이 있었으나 그것은 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가 화가였기에 다른 기술의 문이 열린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영영 그 기술과 마주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직업에든 그런 순간은 온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 모든 준비의 결과로 당신은 엉뚱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럴 때 당신은 교착 상태에 빠진 기분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찌할 것인가? 당신도 나중에 윌리엄 헝처럼 하면 된다. 결코 너무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당신의 진정한 소명 쪽으로 돌아서면 된다. 소명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당신의 직업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다. 앞서 말했듯 소명이란 직업 이상이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곧 소명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4가지 영역을 살펴보자. 노동. 당신이 한 번쯤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다. 평생에 걸쳐 당신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직장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직업은 당신의 생각만큼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당신은 성장한다. 모든 새로운 경험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바지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해 평생 한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고 연금을 받던 시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많은 경우 우리의 현 직장은 앞으로 5년 후면 없어질 것이다. 합병되거나 파산하거나 변신할 것이다. 그게 요즘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사고방식이 있으면 더 다방면에 능한 사람이 되어 이런 신경제 속에서 성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가정. 솔직히 노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이는 다행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이 책에 쭉 살펴보았듯이 노동은 그보다 중요하다. 당신의 직업은 그저 고역이 아니라 소명이다. 그렇게 볼 마음만 있다면 고귀한 천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복합적 존재이고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방식은 각자가 몸담은 직장을 초월한다. 나도 경험을 통해 그것을 거듭해왔다. 결혼할 때 아내 애슐리는 내 최고의 팬이 되어주기로 서약했다.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둘 다 몰랐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책도 출간하고 혼자 사업에 뛰어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전체 과정의 걸음마다 아내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 보인다. 이보다 더 좋은 팬을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곁을 지켜주는 아내 덕분에 배운 사실이 있다. 꿈이 아무리 중요해도 혼자만의 꿈은 환상과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천직의 여정이 가치 있음은 당신의 열정을 공유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작가인 내 경우 이 일을 응원해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쓰는 글은 금방 무의미해진다. 놀이. 나는 취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취미에는 도무지 우리의 진지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구나 수입과 무관하게 순전히 좋아서 하는 활동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놀이라 부른다. 최근 연구자들이 밝혀냈듯이 우리의 전인적 성장에는 그런 활동이 꼭 필요하다. 오늘의 심리학지의 자유기구가인 헤라 마라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놀이는 스트레스를 걷어내고 우리를 재충전시켜 새 힘을 준다. 또한 낙관적 자세를 복원시키고 관점을 바꾸어주며 창의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놀이의 역할이 그 훨씬 이상이라는 증거도 있다. 사실 놀이야말로 우리 인간성의 지고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하루를 마친 후 당신이 무엇으로 재충전하든 그것은 심심풀이가 아니다. 적어도 심심풀이일 필요가 없다. 그거야말로 당신을 제정신으로 건강하게 지켜주는 일일 수 있다. 휴식 못지않게 그것도 힘을 더해줄 수 있다. 음악의 취향, 즐겨 읽는 책의 종류,
심지어 즐겨 먹는 음식도 다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이 창출하는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당신의 소명을 구성한다. 당신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함께 춤춰 독특하고 경이로운 뭔가를 창출해낼지 누가 아는가. 놀이 덕분에 우리의 삶과 일은 재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목적. 당신이 하는 일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 그것이 당신의 모든 선택과 모험과 기회의 추구를 이끌어야 한다. 이라는 까닭이 여러모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사업체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는 자선단체일 수도 있고 당신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도덕적 소신일 수도 있고 당신이 부양하는 가족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일 배후의 일이다. 배후의 목적에 하루 8시간씩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일 자체는 의미를 잃고 결국 부질없게 된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때가 너무 늦도록 그것을 모른다. 자신의 목적과 그동안 놓쳐버린 수많은 변화의 기회를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다. 그때는 목적을 알아도 이미 때를 놓쳐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낭비인가. 반면 소명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에 예의주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알 수 있다. 찰스 앤디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에 대해 자꾸 투덜거리게 되거나 일이 단조롭고 지루해졌거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속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10년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내 경우 소명을 단일한 일로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로 보기로 했더니 삶이 전보다 더 조화로워졌고 내가 하는 활동들이 더 의미 있어졌다.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네, 책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일회기술 책 표지가 좀 귀엽네요. 저는 이 세 번째 파트 연습, 고통스럽게 연습하라라는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또 6번째 부분 중에 포트폴리오 인생을 꿈꾸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라 라는 이 부분이 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삶의 소리에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겠다. 내 소명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의 기술 책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